안녕하십니까. 네, 수업하지 말고 놀자고요. 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설날이 되면은 공부를 안 합니다. 미리 해놔야 돼요, 많이. 예, 저도 할머니 보러 가야 됩니다. 자, 13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동시이행 조금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게 되면은,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전세권 설정자고 을이 전세권자일 때, 일단 이 갑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계약이 끝났으니까 채무가 있죠. 얘는 보증금 반환해야 돼요. 보증금 돌려줘야 됩니다. 네, 전세금이죠. 전세금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는, 전세권자 같은 경우는, 자,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해줘야 되고요. 자, 더불어서 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줘야죠. 반환을 해야 됩니다. 목적물을. 네, 목적물 반환이라고 적게요. 반환. 근데 이 양자가 가지고 있는 이 채무가 동시이행관계라고 했죠. 자,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밑에 나와 있는 이 판례처럼 이 전세권자가 설정자한테 야, 니 지금 보증금을 내한테 안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 관련해 가지고 이자까지 다 주라 라고 하려면은 갑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그랬죠. 갑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은 을은 이행을 한 상태이고 갑은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둘 다 만약에 안 하고 있다. 만약에 둘 다 안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런 뭐 이자라든가 이런 게 안 생깁니다. 을이 자기 이행을 다 했어야지. 그리고 갑이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때 이제 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 말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넘겨서 이제 318조. 자, 보시면요.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권 나와 있습니다. 전세권자 경매 청구에 있다고 했어요. 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경매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전세권의 목적물에 자,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경매 청구가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밑에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A는 갑소유 단독주택의 자 2층 부분을 전세금 5천만 원의 2년 기간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전세권 등기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 집주인 자 갑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세권 존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설정자 갑이 반환을 자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요. 열받게 이사 가야 되는데 자 단독주택 전부를 경매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자, 단독주택이랍니다. 단독주택. 네? 이게 단독주택이라고 칩시다, 이거를. 자, 이렇게 1층짜리, 2층짜리 이렇게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2층 부분만, 지금 현재 이 부분만 A가 전세권자다. A가 전세권자 맞죠, 지금? 예, 자, A가 전세권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소유자 갑이 보증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얘가 이제 경매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자, 경매 청구를 할 때 이 단독주택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안 돼요. 전부에 대해서. 왜냐면은 지금 A가 가지고 있는 전세권은 2층에 대한 전세권이니까요. 목적물 전체에 대해서는 경매 청구를 못 합니다. 못 해요. 자, 그러면은 일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만약에 2층 부분에 대해서 독립성이 있어요. 2층 부분만 독립해서 뭡니까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객체인 상태다 물건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2층 일부에 대해서만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독립성이 없어요. 2층 부분이 1층, 2층 같이 거래가 되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일부에 대해서는 경매 청구가 이제 안 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사례에서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이 일부 2층 부분에 대해서만은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우선 변제
어쨌든 간에 경매로 넘어가게 됐을 때 그때 우선 변제를 받는 거는 전부에 대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건 어차피 뭐 순위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우선 변제는 전부에 대해서 가능해요. 하지만 경매 청구는 예, 전부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거. 예,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자, 먼저 첫 번째 답 부분의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자, 전세권자는 그 밑에 줄에, 자,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보증금을 안 주니까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약간 굵은데 보시면요. 자, 단일 소유자의 일동의 건물 중 일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분할 등기를 한 연후에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 경매 청구를 하려면은.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 자,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 보시면은,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까지 내려와 보시면요. 자, 보시면은 그 줄친 부분 밑에 줄 보세요. 예?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은 변론으로 하고 경매 신청권은 없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밑에 줄 계속 봅니다.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해서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은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층, 2층을 분할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부에 대해서는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을지라도. 자, 그리고 자,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 신청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내려갑니다. 자, 2층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되어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전세 부분을 구분 등기한 연후에 그 전세 목적이 된 부분을 경매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할을 하지 않고 위주택 전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어쨌든 간 이 A는 2층 부분만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는데도 경매 청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애들이 경매 청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 뭐 다른 뭐 전세권자라, 뭐 저당권자라든가, 예? 아니면 뭐 1층에 또 다른 애가 뭐 누가 있을 수가 있죠. 다른 애가 경매 청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수만은 또 없기 때문에 A가 가지고 있는 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이 채권이 있죠. 반환받을 채권이 있죠. 자, 이 채권에 근거를 해가지고 판결을 받아요. 소송을 제기해서. 이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 판결에 근거해가지고 강제 경매를 할 수는 있습니다. 요건 가능해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경매 청구라고 하는 거는 전세권에 규정된 전세권자라면 당연히 가지는 그 경매 청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강제 경매라고 하는 거는 가지고 있던 채권 있죠. 이거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강제 경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매가 뭐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자, 경매가 전세권자가 애초에 가지고 있는 저 경매 청구권은 굳이 구분을 하자면 임의경매인 거예요. 그리고 채권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경매하는 거는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네. 따라서 이제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요.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자, 전세금 반환 청구에, 자,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에 기해서 목적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고, 그 경매 절차에서 다시, 자, 일반 채권자로서의 경매 신청인이 아닌 전세권자의 지위로 돌아가서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 자, 우회적인 방법이 있을 듯하다. 이 문장 이해되시죠? 예, 경매 청구는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 경매 청구를 해버리고 우선 변제를 받을 때는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우선 변제를 받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좋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간요? 그거는 뭐 때마다 다르겠죠. 예, 꽤 걸립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도 소송을 좀 진행해 봤었는데 꽤 걸려요. 예, 그 일단 등기를 보냈을 때 바로바로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안 받고 못 받고 뭐 그러면 이제 계속 시간이 질질 끌리죠. 예.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은 건물 일부 전세권과 경매권. 예, 아까 했던 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독립성이 있으면 가능할지 몰라도 독립성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자, 건물의, 자, 답부분 보겠습니다.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밑에 줄에 건물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잠깐 우선 변제권은 전부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그 밑에 줄 내려와 보시면요, 끝에 쪽입니다.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은 변론으로 하고, 자, 경매 신청권은 없다라고 하고 있죠. 예, 자, 따라서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해서 건물 전부에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일부분에만 전세 들어서 살고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케이스 3번 봅니다.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 인도에 이행 제공 없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원인으로 한 경매 절차 청구를 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 인도에 이행 제공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행도 안 하면서 경매를 때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답부분을 보시면은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전세권자도 이렇게 채무를 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 이게 지금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경매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행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 안 할 때, 그때 이제 경매 청구를 한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를 하려면은 우선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 목적물의 인도 의무 및 전세권 설정 등의 말소 의무의 이행 제공을 완료해서 전세권 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문장 이해되시죠? 네, 이것도 동시이행에 근거한 표현입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이제 관련 판례 부분 봅니다. 자,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거 뭐 쉽죠? 자, 쉽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글씨가 클까요? 벌써 끝났네, 한 판이. 자, 예. 자, 일단 이렇게 전세권자가 있어요. 갑이 지금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세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갑이 넘겼어요, 소유권을. 그 병이 그래서 신소유자입니다. 이렇게 목적물을 넘긴 상태라고 한다면은 원래 기존에 갑이 지고 있던 채무가 있었죠, 전세권자에 대해서. 예, 갑이 지고 있던 거는 이 전세금,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돼요. 예, 반환 채무가 있죠. 갑이 지고 있던 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병이 신소유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채무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기존에 갑과 을이 지고 있던 이 전세 관계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 둘이 이제 이 둘이 이제 전세 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이 이제 보증금 반환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갑이 가지고 있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넘어갔으니까요. 이해되시죠? 예.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이 설정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갑이 가지고 있던 이 설정자의 지위가 병한테 이제 승계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채무를 병이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서, 잠깐, 소유권이 갑에서 이제 병으로 넘어간 겁니다. 자, 전세권 관계가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와 사이에 계속 존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세권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 병이죠 사이에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되는지 관해서 민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라고 돼 있으나, 예, 뭐 그 이유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세요. 굵은 부분 보십시오.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봐야 될 것이고, 따라서 목적물의 신소유자는 구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 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된다고 하고 있어요. 병이 설정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전세금 반환 의무를 이제 부담을 하게 되고, 구소유자는 갑이죠.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해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봐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주 쉽습니다. 예.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쉽죠. 자, 그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굵은 부분에 전세금 채권 관계만이 따로 분리되어서 전 소유자와 사이에 남아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지금 이 나와 있는 이 설정자 지위 승계되는 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이걸로 다 판단을 하실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그 밑에 케이스 1번 또 보겠습니다. 자,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입니다. 자,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전세권자와 구소유자 간의 전세권 관계가 신소유자에게 이전되는지, 전세금 반환 의무도 신소유자에게 이전되는지, 뭐 아까 했던 거죠. 예. 답 부분에 굵은 데 보이시죠? 굵은 데 중간 정도에 보이십니까? 거기만 보겠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봐야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따라서 신소유자 나오고 있죠. 그 밑에 줄에 보시면은 권리 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서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자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소유자, 원래의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전세금 반환 의무를 이제 면하게 되는 거죠. 예. 쉽죠? 예. 참 쉽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케이스 2번 보세요. 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에 이행 청구입니다. 자, 보면은 A는 갑으로부터 상가를 임차를 하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주기로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 이 주인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전세권 등기를 해주지 않고 지내던 중 약정된 2년의 기간이 지나서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를 했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될 전망이 없는 상태이므로 어쩔 수 없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인 바 지금이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를 안 해주려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세권 등기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약을 안 해야 돼요. 그런 양반들이랑. 자, 어쨌든 간에 원래 A가 전세권자가 되고 싶은데 약정을 할 당시에는 이제 등기를 해주기로 약정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등기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전세권자가 아니죠. 얘는 이제 임차권자인 거예요. 자, 그리고 A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 있죠. 전세권을 설정해달라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이 권리가 갑과 A 사이에 지금 뭡니까? 기간이 끝났죠, 지금. 기간 만료됐죠. 그러면 당연히 이 전세금 설정 등기 청구권도 소멸이겠죠. 없어지는 겁니다. 계약이 끝났으니까. 예,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케이스는. 뭐 크게 중요한 판례도 아닙니다. 자, 답 부분에 보시면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시면은, 자, A와 갑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에 협력해주지 않을 경우에 전세권의 기간 만료 전이라고 한다면은 A가 갑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계약의 이행 청구, 즉 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 이행 청구에 소를 제기를 해가지고 승소를 해가지고 판결에 근거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약이 끝났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이제 하나, 둘, 세 번째 줄 내려와 보세요. 자, 위와 같이 A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후에 전세권 설정 등기 이행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예, 계약 끝났으니까요. 자, 판례도 전세 계약이 그 존속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 이행 청구권도 소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보증금을 어떻게 반환받을 것이냐? 그것도 이제 밑에 줄에 나와 있죠.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금 반환받을 채권 있죠, 채권. 그 채권을 가지고 소송 제기해가지고 판결 받아서 그걸로 이제 강제경매 때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등기 안 해주면 이제 승질나죠. 네, 등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 신혼집을 찾으러 이제 돌아다니다가 엄청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요, 진짜로.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때 진짜 전세가 엄청 없었거든요. 등기를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주인 아저씨가요. 계약 파기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었는데. 예, 슬프네요. 지금 집보다 훨씬 좋았어요. 예, 갑자기 슬프네요. 자, 그 다음에 144페이지. 자, 유치권입니다. 유치권. 예. 네?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라고요? 제가 언제 집을 사겠습니까? 예. 부원장님 지금 네. 말씀하신 게 네. 지금은 주택임대차 관리보호법 특례법이 있어서 네. 그냥 들어가 가입신고하고 하면 되는데 그렇죠? 아, 지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부원장님 아, 저요? 그게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는 겁니다. 예.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돈이 막 1, 2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전입 신고만으로는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 뭔가 불안해요. 예.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긴 받습니다. 물론 받긴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조건 등기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서 일단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치권 보겠습니다. 예. 자, 이 유치권은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수리를 맡겼어요. 시계 수리를 맡겼어요. 시계 수리. 을이 시계 전문가입니다. 자, 그래서 을이 갑이 가지고 있던 시계를 받아가지고 수리를 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이 나중에 이제 을한테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수리비를 안 주는 거예요. 수리비는 안 주면서 시계 달라고 이제 이행 청구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 을의 입장에서 이 시계 반환을 이제 거절하는 거죠. 나 반환 안 하겠다. 수리비 줄 때까지. 자, 그리고 계속 내가 이걸 유치하겠다. 유치권을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유치권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유치권. 이 유치를 여러분들 이 유치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유치장. 유치권은 유치라는 뜻은 이제 보관한다는 뜻인데 유치장에다가 이제 범죄자들 이제 보관을 해놓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유치권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건 동산이었고, 자, 부동산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이제 도급인입니다. 예, 건물을 지으라고 이제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 을이 수급인으로서 그걸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축. 그러면 이제 갑이 을한테 공사대금을 줘야 되겠죠. 갑이 을한테 공사대금 줘야 돼요. 근데 갑이 을한테 공사대금을 안 줘요. 공사대금을 안 주고 그냥 일단 이행 청구부터 하라 그럽니다. 건물을 넘기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을이 당연히 반환 거절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반환 거절하고 이제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죠. 이 건물에다가 이렇게 현수막을 걸겠죠. 이렇게. 네? 현수막을 거는 거예요. 난 지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와. 이렇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죠. 만약에 이 해당 목적물이 뭐 경매로 넘어가 가지고 뭐 경락인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뭐 병이라고 하는 만약에 경락인이 있다. 경락인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인이 나 경매 절차 밟아가지고 지금 매각 대금까지 다 냈으니까 지금 그 건물 나한테 돌려주세요 라고 해도 끝까지 유치권자는 나는 유치권 계속 행사할 수가 있어요. 예. 초강력 진상 권리입니다. 예. 다들 그냥 그리고 순위도 그냥 다 무시해버리죠. 예? 순위를 무시해요. 유치권은요.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지 내가 이 목적물을 유치를 하고 있고
누가 됐든지 간에 뭡니까? 이거 지금 이 사례에서처럼 공사대금 이 목적물 어쨌든 받으려면 공사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 끝까지 유치하겠다는 거죠. 예, 그게 유치권입니다. 유치하자. 자, 보겠습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예. 자, 타인의 물건 또는 자, 유가증권도 무시하세요. 자, 타인의 물건을 자,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대해서 생긴 채권에 대해서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이 표현 좀 중요합니다.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된답니다.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럼 2항에 보시면은 자,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정당한 점유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남의 물건 훔쳐놓고 나 이거 유치,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자, 그다음 그 밑에 네모에 자, 유치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독립한 물건입니다. 이 유치권에서는 점유가 중요해요. 점유가. 이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 및 존속 요건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점유가 반드시 따라줘야 되고 유치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속 점유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점유를 잃어버리면 유치권도 잃어버리는 거죠. 예, 점유가 중요합니다. 유치권에서는. 자,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때도 유치권에 근거해서 뭐 반환 청구권 행사한다든지 뭐 제거 청구, 예방 청구 행사하든지 이런 거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유치권자는요? 점유권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하겠죠. 예, 예.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때 방가로 3번에 보시면은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예, 소멸합니다. 자, 그리고 방가로 4번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합니다. 187조라는 거예요. 법정 담보 물건입니다. 예, 요건을 갖추면 자동적으로 유치권이 생겨요. 자, 그러므로 부동산은 등기 불효하고 원래 유치권 등기를 안 합니다. 예. 그 밑에 보시면 방가로 5번 요거 중요합니다. 물상 대위성이 없고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겁니다.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선 변제권은 없는데 자, 경매 청구권은 있다 없다? 경매 청구 있습니다. 이거 좀 오묘하죠? 경매는 때릴 수 있는데 우선 변제권은 없대요. 왜 우선 변제권이 없을까요? 등기를 안 하니까요. 순위를 따질 수가 없겠죠. 등기를 안 하니까요. 그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예. 하지만 경매 청구권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따라서 이제 원장님이 정리를 하실 때는 이제 물상 대위성의 물, 우선 변제권의 우 해가지고 이제 유치권은 우물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예. 그리고 별제권은 있다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이전에 했었던 뭐 전세권, 그 다음에 나중에 하게 될 저당권, 유치권 싹 다 별제권이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별제권이 있습니다. 별제권 기억나시죠? 별도로 제외하는 거. 파산 재산이 귀속 안 되고 지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방가로 6번에 보시면은 당사자 특약을 통해서 유치권 성립 배제가 가능합니다. 임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묘하죠. 법정 담보 물건이긴 한데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예, 원래 우리 시험에서 법정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대체적으로 강행 규정이 많거든요. 근데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임의 규정이라는 겁니다.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어요. 주의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밑으로 쭉 내려오셔가지고 네모 3번 보시면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 이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는 겁니다. 그 밑에 줄에 결련성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예. 이 결련성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련. 예, 관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은 방가로 1번, 2번이 있는데 방가로 2번은 보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면 더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방가로 1번만 보세요. 자,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라는 겁니다. 목적물의 수선비 같은 것들. 우리가 뭐 전세권 파트라든가 임차권 파트 이런 데서 유치권 행사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비용상환 청구권이죠. 필요비라든가 유익비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유치권 행사한다는 거예요. 예. 자, 밑에 판례 보시면요. 자, 방가로 1번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 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자, 권리금 반환 청구권. 이 권리금 가지고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과다하게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봐요, 판례에서. 그리고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반가로 2번입니다.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나와 있죠. 보증금 반환 청구권. 이거를 가지고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보증금 반환 청구, 권리금 반환 청구, 요걸 가지고 유치권 행사 못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손해배상 청구권 나와 있죠. 이것도 안 됩니다, 유치권이. 그리고 그 밑에 반가로 3번에 보시면은 또 보증금 반환 청구 또 나와 있어요. 유치권 역시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고요. 네. 이 보증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차권 파트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다루게 될 건데, 보증금을 돌려받는 거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면 될 일인 거지, 이거를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반가로 4번에 보시면요. 자, 주택 건물이 신축 공사를 한 수급이니, 아까 제가 그랬던 거네요.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해서 생긴 공사금 채권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제가 아까 그렸던 거 요거죠. 요 사항입니다, 요거. 예. 수급인이 건물을 지었을 때, 예. 공사대금 받을 때까지 건물 유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판례 2번에 보시면은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사이에 결연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권과 점유와는 결연성이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유치권이 성립이 될 때는 먼저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이 생기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과 반대로 채권이 먼저 생기고 그 이후에 만약에 점유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유치권은 성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자, 갑이 을한테 시계 수리를 맡깁니다. 그래서 을이 먼저 시계를 받죠. 시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유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시계를 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채권이 생겼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유치권 성립하겠죠. 갑이 시계 수리비 안 주면. 자, 근데 일단 갑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을이 일단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한테 시계를 줬다고 칩시다. 그럼 점유가 이제 없어졌죠. 채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시계를 돌려줬어요. 근데 갑이 수리비 안 주고 그냥 도망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갑이 수리가 또 시계가 또 고장 나가지고 다시 수리를 맡겼어요.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권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점유가 다시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돼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죠. 지금 발생하는 시계 수리 비용이랑 더불어서 이전에 네가 안 줬던 수리 비용까지 싹 다 내한테 줘야 내가 시계를 돌려줄게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채권과 점유 사이에 결연성은 없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판례 2번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목적물을 점유하기 전에 그 목적물에 관련되는 채권이 발생하고, 자, 채권이 먼저 생기고 그 후 어떤 사정으로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예. 쉽죠? 예. 저만 쉽나요? 자, 그 다음 넘기시면은 판례 3번에 원상복구 약정과 유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을, 자, 오른쪽에, 자,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해가지고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거. 이러한 약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른쪽에 유익비나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으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 판례에서는요. 원상복구를 해주기로 했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유치권 주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특약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필요비라든가 유익비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유치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지만, 당사자 사이에 원상 회복하기로 약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겁니다. 유치권은 임의 규정이라 그랬죠.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케이스 1번 보겠습니다. 자, 유치권과 결연성입니다. 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민법 320조 소정의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보증금, 손해배상 청구권,
유치권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고 봐요. 우리 판례에서. 판사님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 밑에 케이스 2번 보시면은 도급 계약에서 수급인이 신축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가질 수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되겠죠. 예, 당연히 돼요. 읽어보시고요. 자, 그다음 그 밑에 유치권의 불가분성 나와 있습니다.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싹 다 변제받아야 목적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갑이 시계 수리비가 만약에 뭐 한 100만 원쯤 돼요. 근데 갑이 50만 원만 주면서 그러면 시계 반 토막 내가지고 반만 나한테 주라. 이 될까요 이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100만 원 싹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 불가분성입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은 322조. 먼저 경매 나와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 때릴 수가 있고요. 그러나 그 밑에 2항에 보시면은 정당한 이유 있는 때 유치권자는 감정인 평가에 의해서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어요. 유치물로서 직접 변제에 충당한다는 겁니다. 자, 유치권자의 권리가 이제 쭉 나옵니다. 일단 경매 청구권이 있고요. 뭐 중요한 거죠. 경매 때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2항에 나와 있는 게 간이 변제 충당권입니다. 이 간이라고 하는 표현 본 적 있죠? 어디서 봤어요? 간이 인도에서 봤죠? 아니 영수증 말고 아니 우리가 책을 보면서 자 간이 인도 기억나시죠? 간이 인도 이 간이라는 거는 간편하게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변제로서 이제 충당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전에 이거 뭐 지금 지워버렸는데 끝까지 수리비를 시계 수리비 안 줘가지고 이자가 계속 쌓이다 못해서 시계 비용 자체를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시계를 먹는다는 겁니다. 예? 내가 소유권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유치물로서 변제 충당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해되시죠?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셔서 참조 부분에 보시면요. 자, 1번에 유치권자의 경매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가를 위한 경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라고 하는 거. 예. 근데 그 밑에 줄 보시면은 사실상 우선 변제권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근데 이까지 볼 필요 없어요. 어쨌든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것만 딱 아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은 있죠. 예? 왜냐면은 내가 이거를 변제받을 때까지 끝까지 유치할 거니까요. 예? 세상 끝날 때까지. 자, 어쨌든 우선 변제권 없어요, 일단.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이제 물상 대위성 이것도 없다라는 거죠. 예, 따라서 이제 우물이 없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이제 323조에 과실 수치가 나와 있어요.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과실을 수치해가지고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2항에 과실은 채권의 이자에 먼저 충당을 하고 잉여가 있으면은 이제 원본에 충당을 한다는 겁니다. 유치권자는 과실 수치권도 있어요. 여기서 이 과실을 수치한다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이 뭐 좀 지어졌는데 이 신축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의 행사를 하면서 유치권자가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임차인을 찾아가지고 이제 임대차를 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임료가 들어오겠죠. 그 과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예, 물론 동의는 필요합니다. 소유자의 동의는 필요해요. 물론. 예. 자, 그다음 그 밑에 324조 성관 의무 나와 있어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해야 되고요. 뭐 당연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은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는 유치물 사용되어 담보 제공 이런 거 못합니다. 지 마음대로 뭐 임차를 해버린다거나 뭐 담보로 해버린다거나 못해요, 당연히. 자, 그러나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택이 있어요. 주택을 유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치권자가 이 주택을 예를 들어서 뭐 저당을 잡는다던가 아니면 뭐 임대차를 내준다던가 뭐 이거는 뭐 지 마음대로 못하죠, 당연히.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 마음대로 그렇게 못해요.
자, 그런데 이 주택을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 집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청소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거는 보존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집에 안 살면 오히려 더 그 집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예? 막 거미줄 막 쳐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택이 있을 때 거주를 하면서 청소하는 거, 요런 것들은 이제 보존행위로 봐준다는 겁니다. 예, 따라서 채무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그냥 보존행위를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차를 유치를 했어요. 그럼 차를 그냥 주차장에다 이렇게 처박아 놓는 것보다는 한 번씩 끌고 다니는 게 차 유지를 위해서 좋은 거죠. 그건 이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동의 받을 필요 없이.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 보시면요. 자, 별 표시에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목적물을 사용되어 또는 담보 제공을 하여도 그것만으로 곧 유치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을 청구하는 거예요. 유치권 소멸 청구. 예? 지금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자동적으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소멸을 청구해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때 이제 유치권 소멸하는 거죠. 예. 표현의 차이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예? 어떻게 한다고요? 승낙이 있어요. 예, 그렇죠. 승낙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죠. 다시 스치고도 있겠네 그러면. 그렇죠. 예, 얼마든지 있는 거죠. 예. 근데 승낙을 뭐 해주겠습니까? 예, 안 해주겠죠. 예. 엔간하면 안 해주겠죠. 예, 나쁜 놈들. 자, 그 다음에 자, 넘어가 보시면요. 자, 별 표시에 유치권자는 유치권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 그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사용으로 인해서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택을 유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존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은 해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지가 살았으니까요. 예, 그럼 그거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자물쇠 잠가놓으면 됩니다. 안 살면 돼요. 그러면요. 내기 싫으면 안 살면 돼요. 예, 어쨌든 간에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취지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25조를 보시면요. 자, 유치권자의 상환 청구권 나와 있어요.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해서 필요비를 지출한 때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물론 유치권자도 필요비 상환 청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2항에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가액 증가 현존한 경우에 소유자 선택에 쫓아서 지출한 금액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필요비 상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 돼요. 자, 그리고 그러나 자, 법원은 소유자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이 표요. 예, 기억나시죠? 다시 설명 안 해도 되죠? 예, 이거는 필요비, 유익비 나올 때마다 나옵니다. 이 허용한 표현 요거 예, 잘 봐두시고요. 한 번씩 등장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판례 1번에 보시면은 유치권과 부당이득 나와 있습니다. 자,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오른쪽에 판례와 학설은 유치권자가 종전의 사용 상태를 계속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을 합니다만 그동안의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다음 판례 2번에 첫 번째 줄에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소송상 효과로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을 것인가 승소 판결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환 급부 판결을 받는 것이 다수설 판례입니다. 예. 상환 급부 판결 오른쪽에 보시면은 괄호 안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나와 있죠. 예. 지금 이 유치권 행사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판사가 판결을 때릴 때 대부분 상환 급부 판결 괄호 안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걸 때린다라고 일단 알고만 계시고 이후에 우리가 임차권 파트라든가 들어갔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표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뭐 원고가 진다, 피고가 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함정을 파기 때문에 이 표현만 알고 계시면은 문제를 바로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케이스 1번 보겠습니다. 자, A는 비소유 건물을 3년간 임차하기로 했는데 이 임대차에 관해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임차 건물이 낡아서 A는 B와의 합의 아래 수리비는 이사 갈 때 상환받기로 하고 공사금 300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어요. 예. 이거 지금 유익비입니까? 필요비입니까?
필요비입니다. 수리비이기 때문에. 자, 그 후, 자, 건물이 경락되어서 C가 그 소유자가 되었는데 A와 C 사이에 위임대차의 존속에 관해 별도의 합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 A는 C와 상의 없이 공사비 100만 원을 들여서 건물을 다시 수리를 했대요. 예. 자, 근데 이에 C가 A를 상대로 불법 점유로 위 건물에 명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경우 A와 C 간의 법률 관계는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B랑 A가, 자, B가 최초의 소유자였고 A가 임차인입니까? 자, 임차인이었죠. 최초에 일단 300만 원의 비용을 들였어요. 예. 필요비를 투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이제 B가 이제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유치권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후에 경락인이 나온 거죠. 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갔나 봐요. 이렇게 경락인이 딱 등장을 했을 때 나는 매각 대금 다 냈으니까 이제 나가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A는 끝까지 안 나가고 유치권 행사를 할 수가 있겠죠. 얼마든지.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A가 이번에는 이 유치권자의 지위에서 경락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100만 원의 비용을 또 들였다는 거죠. 100만 원 맞습니까? 예. 100만 원 비용을 또 들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유치권자의 지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다만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A가 나 300만 원이랑 100만 원 이거 다 더해가지고 이거 다 받을 때까지 나 계속 유치할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진상이라 그랬습니다. 진상. 자, 그런데 다만 어쨌든 간에 A가 근데 이 해당 목적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겠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고 있으니까. 이거는 해야 돼요. 하지만 필요비라든가 유익비를 반환받을 때까지 끝까지 유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유치권자의 지위에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뭡니까 상의도 없이 공사비 100만 원 들어가지고 다시 수리하고 이런 거 됩니다.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그렇게. 예, 자, 답변 보겠습니다. 지금 납득이 잘 안 되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자, 임차인 A의 건물공사 대금 300만 원에 비용 상환 청구권은 유치권에 있어서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자, 따라서 A는 그 건물의 경락인 C에게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예, 계속 유치권 행사합니다. 자, 그런데 자, 한편 그 유치권 행사로서 A는 그 건물을 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적법한 점유가 되고 이제 유치권자로서, 자, 그 결과 점유하는 동안에 유치물에 대해서 자, 새로이 1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비용 역시도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유치권이 다시 또 재차적으로 성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쭉 내려와 보시면 밑에서 이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점유는 적법한 점유가 되기는 하지만 그 차임의 지급까지 면제시켜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A는 C한테 점유 기간 동안에 차임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C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납득을 못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면 유치권자가 지 맘대로 다 뜯어 고치고 예? 비용 다 들여가지고 다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 필요비라고 하는 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그 아무리 돈을 갖다가 많이 들인다고 해도 거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필요비는. 맞죠? 자, 그리고 유익비는 뭡니까? 여러분들 유익비를 이렇게 들였을 때는 무조건 그 유익비에 대해서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목적물에 대해서 뭐 10억을 들이든 100억을 들이든 아무리 갖다 돈을 때려 부어도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만 유익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납득이 되세요? 좀 이제? 예? 납득이 되시죠? 뭔 말인지?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이스 2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유치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입니다. 자, 문제입니다. 유치권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상환 청구할 수 있는가? 뭐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예, 두 번째 줄을 보시면요.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해서 새로이 유익비를 지급해가지고 그 가격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는 이 유익비에 대해서도 유치권 행사할 수가 뭐 당연히 있고요.
자,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 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 행위이므로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문장 이해되시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일단 마치고요. 우리도 금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이제 유치권 끝나고 이제 저당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저당권이 물권법의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일 중요합니다. 긴장을 하고 오세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 금요일에 만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